안녕하세요. 자산법인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5월 20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얼 일드 요약 및 해설이 뜨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굉장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던 세 분이 모두 나오셨습니다. 프랜시스 도널드,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치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조지 보리, 어스프링스 매니징 다이렉터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전략 및 상품에 대한 전문가시고요. 그 다음에 짐 캐런은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긴축적인 모드를 중단하거나 좀 감속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는 그러면은 채권을 조금씩 사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냐 물어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바벨 전략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조지 보르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시장의 바닥까지 도달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 아닌 것 같다. 지금 향후 몇 주 동안은 시장을 떠받칠 만한 요인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프랜시스 도널드는. 짐 캐런은 지금 계속해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의 시장의 하락의 그런 설명은 종전과 달랐다는 거죠. 종전에는 그냥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적인 연준의 그런 모드, 정책이 곧 자산시장의 가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보다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그 공급망 사태, 쇼크에 대한 대응이 수요 감소를 야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닝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 단의 이익이 줄어들고 그렇다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 부도 리스크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레딧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더 큰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반론을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은 이제 터핑 아웃, 최고치를 찍고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드 랜딩을 너무나 시장에서 너무 많이 반영한 것 아니냐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언와인딩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회복을 할 수도 있다 얘기도 했고요. 그럼 결국엔 성장에 대한 얘기지 않냐,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과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지 않냐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로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국엔 코비드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코비드 인플레이션은 내구재, durable goods의 그런 가격 상승, TV, 뭐 전화기 이런 것의 가격 상승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conflict inflation이라는 거죠. 지정학적 마찰과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질이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음식료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죠. 이것은 필히 성장을 저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면은 통화정책으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conflict inflation을 잡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달러를 지키기 위한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아직 높기 때문에 연준이 더더욱 긴축적인 행동을 하고 그 긴축의 모드를 감속시키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연준이 그래도 피벗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결국에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expectation, 즉 장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고, 그죠? 약간 꺾였지만 확실히 꺾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 데이터가 연준 위원들을 우려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이 좀 연준이 긴축을 줄일 수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연준의 지금 현재 긴축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연준의 긴축에 의한 금융시장의 영향이 이제 경제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의 상황, 마켓은 결국엔 이게 바로 목표 아니냐, 어떤 부작용이 아닌 목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감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지금 아마도 정책 실기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걸 좀 가려들어야 되는 게 이분 이제 포지션이 더 싸게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숏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경고해서 연준이 좀 정책을 바꾸기를 원하는 수도 있고, 히든 아젠다가 뒤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리는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망의 충격이 지속되다 보니 2021년도에 지속되다 보니 그것이 웨이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됐다. 즉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스티키한, 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은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이제 지금 방향을 잡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줄어들어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기를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은 소비가 이제 붕괴를 하고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돈이 줄어들더라도 신용을 일으켜서 크레딧 카드로 소비를 지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는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시장은 붕괴할 건 언제까지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유지하냐면 employment 데이터가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아질 때까지 긴축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타이트닝, 긴축적인 모드로 갈 수 있다. 이것이 폴리시 미스테이크이다. 이거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시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차.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시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조나탄 페어가 질문을 했습니다. 잡 데이터, 고용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금리 정책이나 아니면은 양적 긴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늦기로 데이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든 그런 것은 이미 고용 데이터에 의지하겠다는 것은 연준이 늦기로 한 것이 아니냐. 무슨 정책을 펴면은 데이터가 나와지기 전에 이미 시장에 그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고용이 안 좋아진 다음에 연준이 예를 들어서 긴축을 멈추게 되면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채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지 잘 봐야 된다. 뭐 갑자기 셧다운하고 균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도 지금 채권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냐? 이제 조나탄 페어가 물어보니까 물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마켓 리퀴디티, LP, 그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있는 어떤 무슨 ETF 시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는 것은 나 500원에 팔게. 나 480원에 살래. 뭐 20원 깎아줘. 뭐 이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그죠? 근본적으로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마켓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지금 많이 산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많이 판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고 그 다음에 매도 효과고 매수 효과고 갭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렇지만 지나치게 금리를 많이 책정해야 되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PGM의 프루덴셜에서 이제 분화한 거죠. PGM의 마이클 콜린즈 포트폴리오 매저는 지금 이제 슬쩍 이제 사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180 스프레드 1.8% 정도 더 준다고 그러면은 그죠? 미국채보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그러나 아직 올인은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받아서 이제 조나탄 페어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살 때냐? 바닥이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짐 컬린스. 아직은 아니지만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의 지금
크레딧 시장에 붕괴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채권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나 뭐 달러 강세나 이런 것들은 다 거의 굉장히 안 좋은 금융 환경으로 왔지만 채권 시장은 지금 아직 짱짱이 약간 지금 벌어졌지만은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채권의 가격이, 회사채 가격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섹터를 더 좋아하면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같은 경우, 투자 적격 등급 같은 경우, 금융 쪽을 리테일이나 컨슈머 스테이플, 뭐 우리 치약 파는 회사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보다는 더 좋다고 보고 리테일이나 컨슈머 스테이플은 더 떨어질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IG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프레드가 한 25pp 정도 남아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한 5%까지 금리를 준다 그러면 그때는 사겠다. 그리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게이밍이나 리저나 러징, 에너지 이건 괜찮다고 본다. 그죠? 그래서 무슨 휴양지 그 다음에 카지노들, 그 다음에 무슨 숙박시설 이런 데는 에너지도 포함해서 다 좋다. 지금 하이힐드 그나마 나을 수 있고, 그러나 제약 쪽은 좀 멀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8%, 25pp만 더 주면 8%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가접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제 퀄리티가 괜찮고 그런 듀레이션이 퀄리티가 좋은 그런 회사채를 더 넣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회사채 시장이 더 가격이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체 마켓을 모델링, 이코노미스트니까 모델링을 하겠죠. 모델링을 해서 이제 결과치를 보는데 모델 돌려봐도 전체적인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마다, 그죠? 섹터별로 가격의 차이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좀 멀리 하는 거는 홈빌더즈들, 주택을 이제 건설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리테일 디스크레셔너리. 그래서 그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우리로는 경기 소비재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가격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고, 이번 특수한 경우는 주식시장이 크레딧 마스크에 선행해서 우리에게 뭔가 시사점을 주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타겟이나 아니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나탄 페러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선행하는 경우가 있냐, 채권시장에 얘기를 하니까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에 선행한다, 반대로 이렇게 보통의 경우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채권마다의 그 스프레드라는 거, 리스크 프리미엄은 좋은 이제 지표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서 얼마의 이자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자본 차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 전략을 하는 게 유효하다는 거죠. 바벨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current income, 현금은 짧은 단기채를 통해서 조달하고 그 다음에 장기채를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채를 배제하고 만기가 짧은 거를 사면은 interest risk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리스크가 적은 단기채를 사고 그 다음에 장기채를 또 반대로 사는 거죠. 장기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통의 경우 금리를 더 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바벨 전략을 지금 하기 좋은 게 이제 장기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의 장기채 같은 경우는 100이 파면은 한 85 정도에 거래되니까 결국에는 만기까지 끌고 가면은 100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다가갈수록 그 부분에 수익이 생기고 반대로 또 앞단에 더블 B 정도에서 이제 좋은 것들 하이힐드에서 최고 이제 괜찮은 고퀄이면 4.5% 5% 주니까 그러면은 current income 앞단에서는 금리가 좀 높으니까 그럼 인컴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단은 하이 인컴, 그 다음 뒤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컨벡시티를 누릴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제 고려를 해서 전략을 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가만히 캐시를 들고 기다려야 되냐? 아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이 한 75%, 80%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20% 빠졌다 그러면 아직 빠질 여력이 한 4%, 5%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도 리스크나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에 그 회사의 현금 흐름, 영업이익 이런 거 봐야 된다고. 결국에는 시장이 패닉했다는 거는 박인이다. 지금 사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잘못된 것들도 지금 있다. 에이전시 mortgage-backed security agency 같은 경우에 제니미, 프레디 맥, 그러죠. 그런 이제 정부 공기관이 보증해주는 그런 MBS 중에 investment grade가 5%에서 6% 준다. 뭐 이런 거 안 살 이유가 있냐.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지금 돈 잘 벌고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좀 주요한 일정들이 좀 많고요. FOMC 미팅이 수요일에 있고 우리나라 이제 BOK rate decision이 있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미시간의 센티멘트 서베이 결과도 있습니다. 좀 많으니까 다음 주는 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4월 16일 날 제가 제시한 자산 배분 전략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제 여기 연결되는 비디오로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연준이 원하는 게 수요 감소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타겟이나 월마트 어닝을 발표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그만큼 가격 전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감속이 되고 그럼 연준이 원하는 걸 그냥 얻고 부작용은 없냐?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과 그렇다는 의견이 이제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무슨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고 좋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conflict inf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음식료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어쩌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면모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면 또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디어가 이제 금요일 날 5월 20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전망치를 상회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날 주가가 14% 하락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꼭 이렇게 된 게 어떤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고 어떤 세력의 목적을 가진 그런 숏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비교적 2주 만에 3.2%에서 2.8%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쩌면 지금이 전환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분법으로 봐야 되냐? 그럼 다시 디플레이션의 시대로 가는 거냐? 물가가 하락하고 수요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지금 현재 그런 지정학적인 갈등 때문에 공급망 재평에 따른 캐펙스 즉 리튬이나 구리나 희귀광물을 광산에서 더 채취하려는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캐펙스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판매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캐펙스 투자의 시대가 지속되는가? 그죠? 그러면 또 디플레이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혁신적인 디플레이션 시대에 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혁신과 원자재 고물가라는 게 공존 가능한 건가? 아니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건가? 제일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키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현재 구리광산하고 리튬 광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서도 물론 비용을 투자해서 나오는 리턴이 커야 되겠죠. 초기 투자만 많고 나중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적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로봇,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수소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여기 접목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요. 다시금 확률론적 투자, 우리가 정신분열적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티핑 포인트 있어서 다시 지금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점진적으로 캐시 우드의 아크가 날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확정적으로 희귀광물이나 구리 이런 금속 그리고 혁신기업의
돈을 버는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상입니다.